안녕하십니까. 전화특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1년 제3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칼슘의 농도가 40mg/L, 마그네슘의 농도가 20mg/L 포함된 물의 경도를 계산하시오. 칼슘의 원자량은 40,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경도를 계산할 수 있는 물질은, 경도 유발 물질은 몇 가지가 있죠? 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 스트론튬 5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경도 유발 물질의 대표 물질은 칼슘과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한 농도만 주어지기 때문에 경도를 계산하는 식은 지금 교재처럼 칼슘과 마그네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다른 물질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스트론튬이 주어졌다 그러면 주어지는 스트론튬의 농도 나누기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주어지거든요. 그 원자량이 88로 주어지면 이가기 때문에 2로 나눠서 44g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어차피 농도 나누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나눠준 값이거든요. 그 물질 5가지가 경도를 유발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50을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경도의 기준 물질이 뭐예요?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CaCO3는 Ca2 플러스 CO3 E 마이너스, 그래서 2당량짜리예요. 따라서 2당량에 해당하는 값이 100g이거든요. 칼슘이 40 원자량, 탄소가 12, O 16짜리가 3개, 그래서 100g이거든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100g 나누기 2,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죠? 50g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식을 나타냈을 때 경도는 기준물질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경도의 기준물질은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탄산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50g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칼슘 농도 나누기 칼슘의 원자량은 40이에요. 2당량짜리가 2로 나누면 20g, 그리고 마그네슘은 24g이에요. 원자량이 2로 나눠주면 12g. 자, 따라서 여러분들 칼슘 농도, 마그네슘 농도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계산된 경도는 183.33mg/L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as CaCO3라는 것은 탄산칼슘으로 환산한 값이죠. 그래서 반드시 경도나 알카리도는 값을 계산을 해서 탄산칼슘으로 환산을 해야지만이 경도나 알카리도의 값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글리신 100g이 호기 성분이 하였을 때 THOD를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THOD라는 것은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 되는 거죠. 최종 산물은 CO2, 그리고 H2O, HNO3다 그랬어요. 그럼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글리신이라는 것은 기억을 했을 때 EOE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리신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식을 합치면 EOE가 되는 거죠. 여기서 EOE. 자, 그러면 호기성 분해를 시키게 되면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줘서 뭐가 발생했느냐면 CO2, 그리고 H2O, 그리고 HNO3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N이 한 개죠. 여기도 N이 한 개예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탄소가 두 개니까 CO2 합해 2. 자, 그리고 H가 5개입니다. H가 5개인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N을 한 개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H를 한 개 줘요. 그럼 여기는 몇 개? 4개. 2분의 4는 2개. 자, 그리고 산소를 계산을 합니다. 지금 여기 산소가 4개, 여기 산소가 2개, 여기 산소가 3개. 자, 그러면 몇 개가 되나요? 9개. 자, 그래서 9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2개를 먼저 줘요. 그럼 여기는 7개. 2분의 7은 3.5개. 그래서 호기성분해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글리신은 지금 100g을 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자량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리신의 분자량은 탄소 12짜리가 2개, H 1짜리가 5개, O 16짜리가 2개, 그리고 N 14짜리가 1개. 그래서 75g의 분자량을 가져요. 따라서 글리신
글리신 75g일 때 우리가 필요한 산소량 3.5 곱하기 오늘 16자리가 2개니까 32죠. 3.5 곱하기 32g. 그러면 글리신 100g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론 산소량 따라서 THOD를 계산을 하시면 149.33g이라는 THOD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THOD가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 되는 거죠. 산소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경이 450mm인 하수용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이 구배가 10%. 자,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천분율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1000분의 10을 나타내죠. 반면에 10%로 나타내게 되면 기울기는 100분의 10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수된 상태로 송수된다고 할 때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유량을 계산하시오. 단 조도 계수는 0.02로. 여러분들이 맨닝 공식과 경심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팁을 통해서 맨닝 공식을 한번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맨닝 공식.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맨닝 공식을 보시면 맨닝 공식에서 유속 V 구하는 공식은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2분의 1성이에요. 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관의 조도 계수, R이라는 것은 경심, I라는 것은 기울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경심입니다. 자, 그래서 경심을 계산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원형. 자, 원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단서로 보면 D라는 직경이 있겠죠. 자, 그러면 경심 R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면적에서 윤변의 길이를 나누죠. 그러면 윤변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접촉되는 변의 길이. 그럼 원형에서는 망관으로 흘러가니까 우리가 접촉변의 길이라는 것은 원의 둘레, 다시 말해서 원주 길이가 되거든요. 그럼 면적이라는 것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리고 원주 길이 파이 d.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분의 d가 되는 거죠. 반면에 사각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로를 이야기해, 수로. 자, 수로에서 B라는 내면폭, 그리고 물의 높이, 수위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경심R은 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B 곱하기 H. 그리고 물이 접하는 변의 길이, 윤변의 길이는 H, B, H. 그래서 B가 1개고 H가 2개.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풀이를 들어갈게요. 자, 먼저 n이라는 우리가 조도 계수가 지금 얼마죠? 0.02로. 그래서 n자리에 0.02로를 대입을 해요. 자, 그리고 경심이라는 것은 원형에서 4분의 d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경이 450mm니까 0.45m가 되겠죠? 그럼 4분의 0.45m의 3분의 2성. 그리고 i라는 기울기가 1000분율이니까 1000분의 10의 2분의 1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1.5536m/s가 되죠. 여기에 뭐를 곱하면? 면적을 곱하면 유량이 되는 거죠. 자, 면적은 직경이 나와 있을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 따라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직경이 0.45m입니다. 그리고 유속, 우리가 계산한 값이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25m의 3성/s라는 유량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로 계산을 하는데 유량을 계산하기보다는 맨닝 공식을 단서를 주기 때문에 맨닝 공식에 의해서 유속을 계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유속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심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심까지 계산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유기물을 혐기성으로 처리할 때 메탄의 최대 수율은 제거되는 COD 1kg당 CH4가 0.35m의 삼성이다. 유량이 685m의 삼성포대이고 COD의 농도가 2500mg/L인 폐수의 COD 제거율을 85%라고 했을 때 메탄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메탄의 발생량을 계산을 하는데 이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단서예요.
COD 1kg 제거 시 메탄의 발생량이 0.35m의 삼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COD의 농도가 얼마냐면 2500mg/L예요. 자, mg/L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취하게 되면 2.5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농도 곱하기 유량 685m의 삼성 per day를 곱해요. 그럼 총량이 됐어요. 자, 이 COD 총량은 1kg 제거 시에 얼마만큼 메탄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0.35. 그래서 COD 1kg 제거 시 0.35m의 삼성의 메탄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COD의 제거 효율은 85%. 그래서 0.85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509.47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COD 1kg 제거 시 메탄의 발생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메탄의 총량을 계산을 해요. 메탄의 총량이라는 것은 COD의 총량을 계산을 해요. COD의 총량이라는 것은 COD 농도 곱하기 폐수량.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1kg 제거 시에 메탄의 발생량을 곱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COD의 제거 효율을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0.35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자, 메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메탄을 산소하고 결합해서 CO2와 H2O를 발생시키는데 지금 COD 1kg당 메탄의 발생량이라고 그랬거든요. COD가 뭐냐면 산소량이에요, 산소량. 그래서 메탄과 산소를 비를 놓는데 최적은 22.4m의 삼성을 가지니까 메탄 22.4m의 삼성일 때 산소는 2 곱하기 32kg 필요하죠. 자, 여기서 COD가 산소량이니까 COD 1kg일 때 X, 메탄. 따라서 X를 계산하면 0.3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COD가 산소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18mg/L에 NH4 플러스 이온을 함유하는 폐수 4000m의 삼성을 이온 교환 수지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온 교환 용량이 10만 g CaCO3 per m의 삼성이 양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한다면 이론상 요구되는 수지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이온 교환을 했을 때 기준 물질이 뭐냐면 CaCO3입니다. 따라서 NH4를 CaCO3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NH4는 플러스 이온이죠. 반면에 Ca는 D 플러스, CO3는 E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을 시켜서 나타내는 물질은 뭐냐면 NH4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고 여기는 플러스 1가니까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2를 곱합니다. 그럼 NH4 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CO3. 그럼 이게 2가짜리가 나와요. 그럼 나머지 한 개가 나오죠. 나머지 한 개가 뭐예요? 칼슘이죠, 칼슘. 그래서 칼슘은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NH4 플러스와 CaCO3의 비를 통해서 기준 물질이 CaCO3의 값을 계산하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주어지는 농도를 보시게 되면 18mg/L라는 게 뭐죠? N의 농도가 아니고 암모늄 이온의 농도가 18mg/L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암모늄 이온의 분자량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암모늄 이온의 분자량을 조사해 보면 N의 원자량이 14, H의 원자량이 1짜리가 4개, 그래서 18g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몰이 있으니까 2 곱하기 18g일 때 탄산칼슘의 분자량은 칼슘이 40, 탄소가 12, O가 16짜리가 3개, 그래서 100g이에요. 따라서 100g일 때 암모늄 이온의 농도가 18mg/L. 자, 여기서 단위를 보시면 mg/L는 g/m의 삼성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 단위는 ppm이 되는 거죠. 따라서 18mg/L을 g/m의 삼성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 단위가 g/m의 삼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폐수량 4000m의 삼성을 곱해서 CaCO3를 계산하면 CaCO3가 20만 g이 나오죠. 자, 따라서 발생된 20만 g에서 기준치 10만 g/m의 삼성을 나눠줘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지의 양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계산하면 수지의 양이 얼마냐면 2m의 삼성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NH4 플러스 이온을 CaCO3로 이온 교환을 하는 반응식이 첫 번째. 자, 그리고 NH4 이온을 농도를 이용을 해서 CaCO3 양을 계산을 한 다음에
기준치의 값으로 나눠줘서 수지의 값을 계산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종합해수의 희석 배율은 통상 유입 CL-의 농도와 방류수에 희석된 염소 농도로서 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유입수의 염소 농도와 유출수의 염소 농도가 나와 있으면 희석 배수치를 계산하는 값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해수의 유입수의 BOD가 21,500ppm, 염소이온 농도가 5,500ppm, 방류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200ppm, 방류수의 BOD 농도는 얼마인가? 단 BOD의 제거율은 95%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개통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장이에요. 자, 이 처리장에서 지금 유입수의 BOD, 자, 유입수의 BOD가 21,500ppm. 자, 그리고 유출수의 BOD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입수의 염소 농도가 5,500ppm. 자, 그리고 유출수의 염소 농도가 200ppm.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리장의 효율을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처리장의 효율은 1 유입수의 BOD 농도분의 유출수의 BOD 농도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희석 배수치를 계산할 수 있으면 유출수의 희석 배수치를 곱해 주셔도 되고 유입수에는 나눠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되죠. 자, 먼저 우리가 희석 배수치를 계산을 해요. 자, 희석 배수치는 염소의 농도가 나와 있으면 염소의 농도는 희석 배수치를 계산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희석 배수치는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입수의 염소 농도에서 유출수의 염소 농도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유입수의 농도가 5,500, 유출수가 200ppm이에요. 그래서 27.5 희석 배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희석 배수치를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거 효율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거 효율이 주어졌어요. 95%는 1 유입수의 BOD 농도 얼마죠? 21,500ppm. 자, 그리고 유출수의 BOD 농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리고 희석 배수치는 27.5가 되죠. 따라서 방류수의 BOD, 다시 말해서 유출수의 BOD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39.09 ppm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유입수의 BOD와 유출수의 BOD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거 효율을 계산하는 식인데 한 단계를 응용해서 염소의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유입수의 염소 농도와 유출수의 염소 농도가 주어졌을 때 희석 배수치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된 희석 배수치를 제거 효율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는 능력까지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수심이 4m인 수조에 지름이 10cm인 사이펀이 설치되어 있다. 역사이펀의 최하단은 수조의 바닥과 동일한 높이이며 유출구로부터 사이펀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6m이다. 이때 사이펀을 흐르는 유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유량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면적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유속이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직경이 나와 있어요. 직경이 나와 있으니까 면적을 계산했을 때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역사이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속을 계산했을 때는 2gh 루트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서 지름이 10cm니까 0.1m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 곱하기 중력가속도, g라는 것은 중력가속도죠. 자, 중력가속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얼마죠? 9.8m/s의 제곱. 그리고 h라는 것은 우리가 유출구로부터 사이펀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지금 h라는 것은 수위죠, 수위. 그래서 수위라는 게 수심이 되니까 4m가 되는 거죠. 따라서 4m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유량은 0.07 m의 삼성퍼 세크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유속을 계산을 했을 때 EGH 루트로 계산을 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8번을 보시게 되면
폭이 5m, 깊이가 2m, 길이가 20m인 침전지가 있다. 침전지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침전지에 경사판을 설치하여 유효 분리 면적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경사판을 설치 후에 면적이 경사판 설치 전 면적보다 몇 배가 증가했는지 계산하시오. 경사판은 2매, 설치 각도는 45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팁을 보시게 되면 경사판에서 유효 분리 면적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 자, n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경사각이에요.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당연히 경사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라는 것은 경사판의 면적이 돼요. 자, 그리고 침전지의 면적은 폭과 길이를 곱한 값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먼저 경사판의 유효 면적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n이라는 것은 경사판의 우리가 개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경사판의 매수가 몇 매가 되냐면 2매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그리고 A라는 것은 우리가 경사판의 면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사판의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 빗변의 길이 곱하기 길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라는 것은 2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길이가 20m죠. 자, 그리고 코사인 경사각이 45도예요. 따라서 80제곱미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 후의 면적에서 설치 전의 면적을 나눠서 그 비를 보면 설치 전의 면적이라는 것은 5m 곱하기 20m가 되는 거죠. 폭과 길이니까 5m 곱하기 20m. 자, 그러면 설치 후에서는 5m 곱하기 20m에서 우리가 지금 경사판을 설치했으니까 경사판의 면적이 늘어난 거죠. 80제곱미터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80m를 더해줘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1.8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1.8이라는 값이 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질소 화합물을 처리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자,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이온교환법, 그리고 공기탈기법, 파가점 염소주의법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팁에 있는 것처럼 각각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팁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자, 이온교환법이라는 것은 처리하고자 하는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암모늄 이온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천연 제올라이트를 충진한 이온교환층을 통과시켜서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온교환법이라고 하고, 반면에 공기탈기법이라는 것은 처리하고자 하는 배수에 석회 등을 이용을 해서 pH를 10 이상으로 조절한 후에 공기탈기법이니까 공기를 불어넣어서 수중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암모니아 가스로 탈기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공기탈기법이라고 해요. 반면에 파가점 염소주의법이라는 것은 염소를 주입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염소주의법이니까 처리하고자 하는 배수에 염소를 주입해서 암모늄염을 질소 N2로 처리하는 방법을 파가점 염소주의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로는 우리가 고도 처리해 보시면 무산소조를 가지고 있는 방법은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A2O 공법, 그리고 5단계 바덴포, 그리고 UCT 공법, 그리고 VIP 공법, 그리고 SBR 공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과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온교환법, 공기탈기법, 파가점 염소주의법이고,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고도 처리 방법에서 무산소조를 가지고 있는 방법은 질소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볼게요. 자, 문제 10번을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질소인을 제거하는 공정인 H2O 공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H2O 공법의 개통도를 도식하시오. H2O 공법에서 반응조 역할을 쓰시오. 침전조 제외. 자, 먼저 여기서 H2O 공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질소를 처리하게 되면 무산소조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혐기성조가 필요하죠. 따라서 결론은 H2O 공법이라는 것은 인과 질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유입수 그리고 유출수,
그리고 체중 침전지, 자, 폐설러지, 그리고 반송설러지. 그러면 체중 침전자 폐 호기성조가 있겠죠? 그리고 무산소조, 그리고 현기성조. 자, 내부 반송은 호기성조에서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을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호기성조의 역할은 인해 과잉 흡수, 질산화. 그리고 무산소조의 역할은 탈질에 의한 질소 제거. 그리고 현기성조는 인해 방출. 그리고 유기물 제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답안 작성해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개통도를 그렇게 그리시고,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각각의 고도 처리 방법에서는 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냐,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면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체중 침전지 바로 앞에는 호기성조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무산소조와 호기성조가 같이 있으면 호기성조 앞에 무산소조, 그리고 현기성조. 그래야지 호기성조에서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응조의 역할은 현기조, 무산소조, 호기성조는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어떤 공법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BOD 측정 시에 희석수를 넣는 이유를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희석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영양물질 공급, 그리고 완충작용, 그리고 독성물질을 희석하기 위해서 희석수를 넣어줍니다. 자, 희석수를 넣는 이유는 영양물질 공급, 완충작용, 독성물질을 희석하기 위해서라는 거. 자, 12번에 보시면 고도수 처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포스트리 공법과 4단계 받음법 공정의 처리 물질과 처리 원리를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포스트리 공법은 인을 우리가 포스페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름을 착안해서 포스트리. 그러면 뭐를 처리하는 공법일까요? 그렇죠. 인을 처리하는 공법이 되는 거죠. 반면에 4단계 받음포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질소만 제거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4가지 단계에서 호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 무산소조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포스트리 공정은 인만 제거하죠. 4단계 받음포는 질소만 제거합니다. 그럼 포스트리 공정에 보시면 활성설러지 공법으로 침전된 설러지를 현기성조, 우리가 현기성조를 포스트리 공법에서는 탈인조라고 합니다. 현기성조 또는 탈인조로 보내서 인을 방출을 시켜요. 그럼 인을 방출을 시킨다는 소리는 뭐냐면 현기성 상태, 산소가 부족한 현기성 상태가 되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인을 방출을 시키잖아요. 그 방출을 뜻합니다. 그러면 인이 상징수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따라서 인이 포함된 상징수를 응집조라는 침전조로 보내요. 그러면 그 응집조에 뭐를 이용을 하느냐면 응집제인 석회라는 라임을 이용하죠. 따라서 응집제라는 석회를 주입을 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인을 침전시켜서 이제 응집을 시킨 다음에 침전을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 포스트리 공법이에요. 반면에 4단계 받음포라는 것은 우리가 질소만 처리하는 공법이라고 그랬죠. 자, 1단계 무산소조에서 탈질작용, 1단계 호기성조에서 질산화, 그리고 내부 반송을 통해서 질산화된 잔류질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2단계 무산소조에서 잔류질소 제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질소 처리가 주된 목적.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1단계 무산소조와 2단계 무산소조에서 질소를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질소를 처리하는 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인을 제거하는 공법은 없어요. 4단계에서는 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공정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공정도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침전조 바로 앞에 호기성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무산소조, 호기성조, 무산소조, 그리고 현기조. 5개로 되어 있으니까 5단계 받음포. 5단계 받음포는 우리가 M받음포 또는 수정받음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공법의 이름은 5단계 받음포 또는 수정받음포 또는 M받음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무산소조에서 일어나는 질소 관련 반응.
자, 2번 무산소조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탈질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탈질 작용에 의해서 질소 제거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1번, 2번, 3번 중에서 미생물이 인을 섭취해서 제거하는 조는 자, 인을 과잉 섭취하고 질산화가 일어나는 것은 몇 번 조죠? 3번 호기성조가 되는 거죠. 3번 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호기성조는 뭐가 될까요? 자, 포기조 앞에 있는 침전조 앞에 있는 호기성조는 제포기조라고 해서 반응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침전지에서 인의 재방출과 그리고 탈질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의 재방출이나 탈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는 호기성조에서는 산소를 공급시켜주는, 그래서 제포기조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호기성조의 가장 큰 역할은 3번에 있는 호기성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호기성조에서 인의 과잉 흡수와 질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TEX의 물질을 나일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B라는 것은 뭐냐면 벤젠입니다. 벤젠. 자, 그리고 T라는 것은 톨루엔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E라는 것은 에틸벤젠을 뜻합니다. 그리고 X라는 것은 자일렌을 뜻해요. 그래서 벤젠의 B, 톨루엔의 T, 에틸벤젠의 E, 자일렌의 X라고 해서 BTEX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15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이용해서 BOD 용적 부하, HRT, SRT, FMB, 슬러지 일령, 슬러지 반송률의 공식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BOD의 용적 부하라고 하면 유입수의 BOD, 지금은 S0로 주어졌어요. 유입수의 BOD S0와 유량의 합, 유입수의 유량 Q를 곱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죠? 용적 부하니까 V라는 용적으로, 포기조 용적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HRT, 수리학적 체결 시간이라는 것은 용적에서 유량을 나눠준 값이죠. 그래서 V 나누기 Q. 그리고 SRT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죽은 미생물을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것은 뭐죠? 반응조에 있는 미생물. 다시 말해서 MLSS-V. 죽은 미생물은 폐설러지 QW, SSW. 그리고 유출수에 있는 Q0, SS0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MLSS는 X로 표기를 했죠. 그리고 폐설러지의 농도는 XW, 그리고 유출수의 SS는 X2로 표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FMB라는 것은 먹이 나누기 미생물. 자, 먹이는 유입수의 BOD 곱하기 Q. 그리고 미생물은 MLSS-V. MLSS는 X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슬러지 일령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 다시 말해서 MLSS-V 나누기 유입수의 SS. 그래서 Q 곱하기 X0가 되죠. 그래서 MLSS나 SS는 여기서 전부 다 X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슬러지 반송률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슬러지 반송률이라는 것은 자, MLSS 마이너스 SSI 나누기 SSR 마이너스 MLSS 곱하기 100으로 표현하죠. 그럼 여기서 MLSS가 X, SSI가 XI, XSR이 XR 마이너스 X 곱하기 100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식을 정립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자로 한 번 더 나타내 주시면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흑광광도계를 사용해서 시료를 분석할 경우에 광파장에 따라서 주로 선택해야 할 광원과 흡수셀의 재질을 각각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흑광광도계라는 것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시부, 건적외부, 자외부로 나눌 수 있어요. 따라서 강원은 가시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원은 텅스텐 램프, 건적외부에서도 텅스텐 램프, 반면에 자외부에서는 중수소 방전관을 쓰는 거죠. 가시부와 건적외부에서는 텅스텐 램프, 자외부에서는 중수소 방전관.
반면에 흡수세례 재질 같은 경우에서는 가시부는 유리재, 건조개부는 유리와 플라스틱재, 자위부에서는 석영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석영재를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높은 것보다는 파장이 낮으면 낮을수록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통 370나노미터 이하에서 측정했을 때는 반드시 석영세를 사용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수관망 중에서 격자식, 망목식의 장점 세 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배수 방법은 격자식이라는 게 있고 수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격자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격자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수지식이라는 것은 나무 뿌리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수지식 같은 경우에서는 위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가 아래쪽에서는 단수가 일어나는데 망목식은 그렇지 않겠죠. 자, 특징해 보시면, 자, 우리가 격자식 같은 경우에서는 수압 유지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수 구역이 우리가 공사하는 지점 외에는 단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정체되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죠.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유량을 증가시키기에 상당히 용이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수관을 정비했을 때는 전부 다 격자형으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반면에 수지식 같은 경우에서는 수압 유지가 상당히 어렵고 단수 구역이 넓어요. 위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아래쪽으로는 전체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처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물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전체가 다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는 시공이 상당히 용이해요. 그 다음에 건설비도 적게 들겠죠. 반면에 우리가 수량을 증가시키기가 용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물이 부족하는 경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상당히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격자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지금은 격자식, 망목식에 대한 시험에서 출제가 됐지만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격자식이나 수지식이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는 격자식과 수지식의 특징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되니까 장단점으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제게 문제를 보내준 것을 제가 재편집을 한 거예요. 자,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복원에서는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메일 주소는 KWE7002 한 메일 내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하고 이론 문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게 쉽다, 어떤 게 어렵다라는 것은 판단하기가 힘들죠. 보통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봤던 문제, 시험을 출제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 보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봤던 문제, 쉬운 문제로 여러분들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한 번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한두 번 이상은 반드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항상 계산하는 문제든 이론 문제든 그 문제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서술을 했을 때 그 핵심에 따라서 서술이 되고 그리고 현혹을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위 환산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수업을 해야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합격을 하기 위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바로 반복학습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한 번 정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암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기억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문제하고 또 비교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수업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